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날이 좀 꾸물꾸물하던데 날씨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현재 서해안과 내륙 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이동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늦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좀처럼 폭염의 기세가 사그러들지 않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24.8도, 대전은 25.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강주 32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걸 모르고 단속을 벌여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경찰이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존에는 스쿨존이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됐거든요. 해제가 됐다는 건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경찰이 몰랐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황당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인천 연수경찰서가 지난 5월부터 77일 동안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그 도로에서 단속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단속된 차량이 무려 6,500대나 됐고요. 대당 과태료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가량 되니까 전체 과태료가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경찰은 이곳이 스쿨존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아시겠지만 스쿨존은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들은 30km 이상 달리는 바람에 전부 단속이 됐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경찰이 착각한 거였습니다. 스쿨존이 이미 해제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인접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스쿨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난해 스쿨존에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제했다고 하는 통보를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그 담당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찰은 모르고 가서 그냥 이동 측정 장비 카메라 놓고 막 단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연수구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스쿨존에서 해제했다고 하면 교통 표지판을 철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통 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경찰은 또 여기 스쿨존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놓고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운전자들만 과태료 폭탄을 맞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경찰은 뒤늦게 다시 과태료를 환급해주겠다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자체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근데 전문가들이 몰랐어. 그죠? 네. 우리가 모르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분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야, 이거 참. 이 스쿨존이라는 게 엄격한 곳이거든요. 이게 속도 제한도 엄격하고 여기 지나다닐 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부과되고 막 이러는 곳인데.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걸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요걸 좀 완화하겠다. 이런 걸 발의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차량 운전하시다 보면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에 뭐 밤낮 없이 24시간 네. 360을 시속 30km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다니는 시간인데 이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 아니냐 이런 네. 불만들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거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요. 이틀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쿨존을 지정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굳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 좀 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좀 반론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언제 시간 정해놓고 다니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요즘 주유소 갈 때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우, 네. 갈 때마다 숫자가 쭉쭉 맞아요.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를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한시 조치 혜택을 이번에 그냥 끝낼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혜택을 연장하는 방향 오. 쪽으로 가닥을 어. 잡았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뭐 한 달 사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주유소 가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유소 기름값을 안내해주는 오피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보니까 휘발유가 리터당 1,729원, 그리고 경유가 1,590원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1,650원대 아래쯤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름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휘발유의 경우에는 25%, 그리고 경유나 LPG는 37%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네.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말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상 회복한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가격에서 25%, 37%가 가격이 껑충 뛰는 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들 사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한시적으로 4개월 정도 더 연장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경유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가격이 2,000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600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좀 안정세를 보이니까 단계적으로 이거는 조금씩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담 때문에 좀 망설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네.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게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한 7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세수가 한 푼이라도 좀 더 걷어야 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부가 세수를 한 해 걷어들여야 되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올해 목표 대비 세수가 상반기에 한 44%밖에 거치지 않았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9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계속 지금 펑크가 나고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계속 연장해야 되나?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근원 물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뜩이나 국민들이 뭐 가뭄이나 아니면은 폭우 때문에 요즘 농산물, 밥상 물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때문에 부담을 느끼니까 조금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개월은 뭐 연장해 줄 것 같다. 네, 네. 네. 그리고 세금을 이제 우리한테 걷는 것도 중요한데 세는 데서 좀 걷어오면 안 되는가. 이번에 우리 재벌이 보면서 이렇게 막 센 거 네. 거기서 다시 환수해서 그걸 좀 쓰면 안 되나? 그거 기술자들을 좀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세금 환수 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서울시가 드디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부 합산 24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혹시 서울시 학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엄청 죽었다고 지금 하면 전체 높지는 학계 출산율은 않겠죠. 한 명이 네. 안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아이를 한 명 정도도 안 낳는다는 네. 건데요. 서울시 학계 출산율이 0.59명이에요. 그래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내놓은 게 바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양쪽 모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2개월까지 엄마, 아빠당 12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가구당으로 따지게 되면은 6개월을 12개월로 늘리게 되면은 네.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제도가 드디어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육아휴직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건 뭐 대상자 뭐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여야 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올해 1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야 하고요. 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일단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출산 육아 종합 포털이 있습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포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이군요. 그러니까 다음 달. 네, 네. 다음 달 서울시 1일 날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럼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한국의 한 유명 DJ가 일본 오사카 공연 중 다수의 남성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가 오히려 2차 가해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성추행을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또 피해자에게 악플 세례라니 황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DJ 황소희 씨가 SNS에 일본 공연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 이러면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런 글이 올라오면 아이고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막 분노하는 글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 네티즌들이 이 글에 노출한 의상을 입어서 그런 것 아니냐. 성추행을 자초했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하는데요. 황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 씨의 반박은 이런 겁니다. 내 몸을 봐달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게 아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입은 건데 왜 나한테 마치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 그동안에 많이 그러네요.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니 조금 노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성추행을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이런 인식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2차 가해까지 있었다.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름하면 또 북적북적하는 도시들이 있죠. 있죠. 저는 가장 먼저 부산이 떠올라요. 아무래도 워낙 뭐 사람도 많지만 싱싱한 해산물이 또 많잖아요. 예,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오늘은 부산으로 갈 건데요. 네. 멸치회 드셔보셨어요? 멸치회 안 먹어봤어요. 그거 맛있어요. 부산 기장군의 대변항으로 이번엔 가겠습니다. 우리 재밌는 셰프 강래호 셰프가 기장 대변항으로 갑니다. 오늘 황금막내가 찾은 이곳은 예탕구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대변항입니다. 좋네, 대변항 깨끗하게. 이름하고 다르게 깨끗한데? 농담도 참. 여기 기장은 와보셨어요? 기장 와봤죠. 멸치 유명하고 기장 다시마 유명하고 부산에서는 그래도 해산물이 가장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멸치의 본고장인 기장은 사실 다양한 해산물의 천국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류가 좀 많이 셀수록 멸치가 맛있대요.
이쪽에 그 해류가 좀 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멸치가 질이 좋고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멸치와 관련된 집에 가서 막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막내야 빨리 혼나 지금 시간 네. 없다 빨리 장사 준비해야 된다. 다 했습니다. 말씀 또 할 거 있다 일로 와봐라. 막내야. 네. 막내야. 막내 더 건져줘. 오늘의 황금 막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사장님 막내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우 기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많은가요? 예 오늘 할 일이 철대만 중입니다. 뭐 무슨 죽이요? 철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교수도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오늘 활용하실 만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마음대로 좀 부려먹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간대요. 아이고 오늘 뭐부터 할까요 저희? 깻잎, 네. 이것도 작업해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딱 해놓고 상추 깻잎을 네. 씻어요? 씻어갖고 지금 장마철이라 상추가 그러니까. 다 녹아버려갖고 굉장히 비싸요. 네. 지금 그렇죠. 비싸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을 때 지금 장마 끝나가지고 음식 맛으로 승부해야지 뭐. 맛은 좋으시니까 뭐. 아, 맛을 끝내주죠. 잘하시네. 셰프님이랑 잘하시네.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갖고 차근차근 예쁘게 해갖고 놔주세요. 물기 싹 없애고. 예. 사장님, 예. 호칭을 막내야라고 하면 돼요. 말 깎아. 네. 아유, 우리 막내 잘하네. 잘하죠? 네. 이기주 깻잎 깨끗하네. 사장님, 다 했습니다. 말씀 또 할 거 있다. 일로 와봐라. 말씀 또 할 거 있다. 일로 와봐라. 사장님의 보름을 받고 이동한 황금 막내의 눈앞에 펼쳐진 멸치? 건 다름 아닌 오늘의 주인공 수백 마리의 멸치 와. 군단이군요. 이렇게 해서 살만 오, 잘하네. 대가리 떼고 내장 싹 훑어서 요걸로 멸치 쌈밥 하는 거예요? 삼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네. 기장 멸치가 왜 더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멸치 그럼 통영 아닌가? 멸치 그럼 통영 아닌가? 무시라 지금 님 뭐라 카노? 어이? 아이고 아니지. 멜치는 네. 이 동해안서 깊은 곳에서 자라는 게 기장멜치인기라. 아 깊지 여기가 네. 물이. 이 수심이 깊으니까 육질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고 담백한 맛이 있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하신 거예요 이거를? 친정엄마가 하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친정엄마하고 포함하는 것들은 좀 오래 많이 했지 지금. 아 엄마한테 받은 비법이 있구나. 엄마가 지금 85인데 옆에서 네. 조그만 아직까지 식당을 하고 계셔. 아 지금도 하세요? 거기가 맛집이겠네. 그러니까 맛집이지. 어디예요? 나 거기서 막내로 일할래. 안 돼. 네? 안 돼. 막내가 가기에는 네. 내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근데 선망은 참 잘하네. 그죠 깔끔하게 잘하죠. 확실히 세이프는 세이프네. 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서야 끝없이 밀려오는 멸치 군단과의 사투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아유. 막내 덕분에 오늘 내가 좀 수고했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느덧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주방은 한층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막내야 빨리 혼나. 지금 시간 네. 없다. 빨리 준비하고 장사 준비해야 된다. 뭐 이거 할까요? 양배추 이거 양배추? 좀, 응. 회무침용이에요? 해무침요. 막내가 저 채 예쁘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봐. 예쁘게 채로 얇게 응, 얇게. 이렇게. 잘한다. 우리 원래 안 보고 썰어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썰어요. 한석보기 싹다 썰어. 당근도? 황금 막내가 등장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게를 찾아온 한 사람. 야 우리 막내다 막내. 페이스. 어머. 우리 TV에서 자주 봤지? 안 보고 막 쓰시네. 네네네. 어머. 여러 젓갈집 사장님. 젓갈? 오케이. 아, 어. 그래서 오면서 야 젓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성이 염가냐 그랬는데 젓갈은 염이 중요하지 염. 염이 좋아야 돼 염이. 칼질이 예술이야. 고맙습니다. 네. 빨래오 갈래오에 이어 썰레오로 변신한 황금 막내의 거침없는 칼질은 칼멍을 때리듯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그의 경기라나 뭐라나. 노가 끝.
막내야 손님 온다. 네,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고 쩍쩍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행렬 이어지자 당근의 주황도 분주해지기 시작. 살얼음덩덩 시원한 물에부터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 튀김에 새콤하면서 담백한 멸치 초장 무침까지. 아하, 바쁘다 바빠. 그리고 멸치 빠지면 그 섭섭함이 삼대를 간다는 고소함 끝판왕 멸치구이까지. 멸치구이 왔습니다. 네. 가족분들끼리 여기 놀러 오신 거세요? 네,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아, 그러시고 멀리 오셨네요. 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해서 네. 부모님 모시고 셋이서 갈 수 있는 여행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아,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식도 좀 많이 낳으시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멸치가 네. 좀 도움이 될까요? 멸치요. 이것도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얘들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때로. 그물에 올리면 저렇게 올라오는 거라. 네, 보시면 멸치는 작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크죠. 오늘 네. 보니까 네네. 넉넉하게. 네. 쓰임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회도, 구이도, 튀김도, 조림도 하지만 우린 또 대대로 멸치 액젓을 먹어왔던 네, 그런 맞습니다. 멸치 액젓을 먹는 나라가 대체로 미식을 앞서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도 다 멸치를 기본으로 예전에 멸치 액젓을 만들어 먹었던 기록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액젓도 육젓도 같이 먹었던 나라라 우리도 미식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상추하고 마늘 좀 드릴까요? 깻잎하고 쌈채소 좀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쌈채소 여기? 여기. 네.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자,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이번에 우리 강원도 예. 횡성에서 횡성에서 오셨어요. 아, 그러면 횡성에서는 멸치 못 드시니까 귀한 음식이네요. 그래서 이 집 나는 아, 단골이죠? 단골. 아, 단골.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막내야. 예. 힘 좀 있나? 힘 있습니다. 네. 그럼 저 맥주 저거 한 박스 2층에 그 맥주가 조금 비 있는데 어디요? 냉장고 채워요? 2층에 올라가면은 네. 방 안에 냉장고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채워줘. 와, 가게가 2층에 있었어. 격전 없고 고된 업무의 연속인 오늘의 막내 업무. 아니, 맥주만. 아니야, 소주 꽉 찼어요. 아이, 많아. 아이고, 이제 다 했죠? 일단 받으면 되는데. 오늘은 일당을 네.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좀 재료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구해요, 재료를? 바다에 가서?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대변왕이라고 막 대변 맞은 기분. 오늘의 특별 미션, 요리를 만들 재료를 직접 구해라. 뜬금없는 자체 재료 조달 미션에 재료를 구하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죽변항 인근에 위치한 일광 해수욕장. 응? 아니 근데 시방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려? 아니, 여기 일광해수욕장이면 놀아야지. 여기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해수욕장에 무슨 재료가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다 횟집인데. 고기 잘 잡는구나. 축제가 한창인 해수욕장에서 재료를 어떻게 구하라 하는 건지 서러움이 밀려오던 그 순간 황금박내의 시선을 강탈한 그곳에 거짓말처럼 떡하니 나타난 재료들. 어종이 뭐가 있어요? 여기 오늘? 광어, 우럭. 몰라요. 몰라요. 자, 몰라요. 그밖에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그 에이미 데리고 왔는데 에이미도 시키면 좋겠네요. 에이미 들어가서 잡아와. 오늘 이걸 잡아야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잡아와, 이렇게 떠서. 황금박내 아빠의 명을 하달받고 최선을 다해 재료 사냥에 집중해보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도 아닌 물속인데도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 에이미! 아, 이걸 어떻게 요리 못하겠는데, 오늘? 뭐 있는데? 발로 방금 쳤는데. 비누 사시미 먹을까요? 비누. 자, 실패. 일단은 다시 식당으로 가자.
가서 멸치 얻어서 멸치로 요리해 먹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지? 결국 빈손으로 복귀한 황금 막내. 사장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이고. 아니 이게 장갑을 끼지 말고 그냥 잡으랬는데 막 거기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예. 그래도 봐라 여기서 물질하는 사람하고 이 서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그런 기라. 그래도 일을 좀 열심히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일당을 조금 주시는 게 뭐를 주려고? 뭐 멸치 주시면은 토마토로 좀 졸여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걸 해갖고 넬로 네. 좀 미기 준다고. 사장님하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드셔보시게 할까? 그러면 뭐 몇 마리 갈고 뭐 한 상자라도 주지 뭐. 우여곡절 끝에 일당으로 받은 재료들 준비. 먼저 양파를 샥샥샥샥 잘게 썰어주고 시래기와 소시지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얇은 팬에 양파를 넣고 살짝 익혀준 뒤 대기 중인 시래기와 소시지를 팬에 넣고 조금 더 볶아주다 다진 마늘을 넣고 채소의 숨이 죽을 때까지 달달달달 볶아주고 나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육수와 토마토 소스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다가 오늘의 주인공인 기장멸치를 거침없이 팍팍 넣어주고 마무리로 파 송송 계란팍을 희전해주고 남은 열을 이용해 익혀주면 펄펄 끓는 용암 안으로 뛰어든 기장멸치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한 기장멸치 에그 인 더 헬 완성이요. 이게 이름이 지옥의 멸치라고. 이 지옥불에 떨어진 멸치. 그래서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멸치째 같이. 앵초비 스파게티. 이건 유럽에서 이렇게 먹어요. 멸치를 파스타에도 해서 먹고 피자에도 올려서 먹어요. 네. 우구지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니까 또 한 맛이 또 별다르네. 막내야. 예. 가기 전에 이 레시피를 쫙 빼가지고 좀 적어주면 내가 그대로 손님들한테 또 건널리 한 알려볼게. 우리 강래호 셰프가 이 하는 요리라 해서 하면.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불편하진 않았는지. 처음에 와가지고 할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고. 그냥 이제 아까 중에 멸치 까면서 이 대화를 해보니까 아 우리 막내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셰프라는 것 때문에 혹시 부담을 가졌는데 너무 소박하시고 그리고 일을 아무것도 안 가리고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 많이 배웠어. 우리가 배웠어.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도시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자연에 가까이 사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오면 식구 같고 그냥 동네 누님 같고 형님들 같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여유로움을 따라 새로운 사람들과 보낸 낯선 하루가 어쩌면 지친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수산물 맛있어요. 진짜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멸치는 딱 봄에만 먹는 게 아니라 배에서 선동을 해놨기 때문에 1년 내내 언제든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좀 자주들 많이 놀러 오시고. 자, 오늘 사장님, 선배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 막내의 활약 만족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야, 이번엔 영화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 오피스 준비해 놨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5위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고요. 4위는 비공식 작전, 3위 엘리멘탈, 2위는 밀수, 1위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예, 여름은 극장 성수기인데 이거 보니까 뭐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고민되죠. 네. 저는 이제 그럴 때 딱 우리 두 기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혹은 또 일반 관람객들의 그런 별점이나 네. 평가를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저장된 내 취향에 맞는 믿고 보는 배우 몇 명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배우를 한 명 딱 선택해서 그 배우를 따라가면서 보는 것도 저는 영화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에 저장된 배우는 최연소 1억 관객을 달성한 하정우 배우입니다. 사실 하정우 배우 다양한 역할에 장르에 열심히 도전하면서 소정우라는 별명도 있죠. 어떤 캐릭터를 만나면 하정우, 화해서 찰떡 같은 연기를 선보이는 대표 배우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회를 가야 되니까 개봉하기 전에 항상 미리 봐야 하는 게 직업인 입장인데요. 제가 만약에 일반 관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봉 첫 주에는 이렇게 믿고 보는 배우를 따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 반응.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 볼만해, 티켓값 안 아까워 라고 얘기하면 저도 따라가서 볼 것 같다. 아주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가 기대가 됩니다. 홍규 씨,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요, 우리들의 밑보배,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씨가 출연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영화에 출연해 작품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 고난 전문 배우 하정우의 영화란 제목으로 하정우 씨가 출연한 재난 영화 3편 준비해 봤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요. 고난 전문 배우 하정우의 영화 첫 번째는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한강 마포대교 폭탄 테러라는 최악의 재난 사태를 뉴스 앵커 하정우 씨가 독점 생중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이건 뭐 하정우 단독 영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뭐 극중 대부분을 혼자 끌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에 하정우 씨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대사의 7할 이상이 하정우 씨 대사라서 감독이 현장에서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정우 씨 또 누굽니까? 이 컨닝 페이퍼 없이 앵커 연기를 나 할 거다.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이거 다 외워서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앵커들의 자료 화면을 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하고 이 연기를 한 끝에 이 같은 명연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하정우 씨가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했었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쵸.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한 앵커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혹시 뭐 참고한 모델 아나운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연기 인생 최초로 뉴스 앵커를 맡은 하정우 씨. 지금 최 기자 말처럼 많은 뉴스 자료 화면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도 이 손석희 씨의 영상, 손석희 앵커 영상을 많이 찾아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국 신사 같은 어떤 댄디하면서도 뭔가 신뢰감 주는 그런 뉴스 앵커를 김영하 역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이게 뉴스 생방 속보, 이게 테러가 일어난 거니까요. 속보라서 그런가 뭔가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요거다. 나도 저렇게 뭔가 문장이 반복되거나 중첩되는 요걸 살려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생생한 앵커 연기를 보여주게 됐네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구하고. 네. 자, 두 번째 영화 갑니다. 고난 전문 배우 하정우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백두산입니다.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두 남북 요원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입니다. 네, 이 상황을 찍으려면 고충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재난 영화의 노하우가 고청소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재난 효과에 이 재난 영화는 그 특수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분진을 묘사할 때는 실제 흙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로 막 먼지가 일어나니까 이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도 너무 힘들고 특히나 배우들은 이 먼지를 마시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콩가루를 섞어서 그런 상황, 이런 먼지들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정우 씨가 또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이면 그러면 색깔도 비슷하니까 그 스태프분들한테 그 흑임자라던가 미숫가루도 좀 섞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나고요. 또 영화 백두산에서 이 막 날리는 화산재, 이거는 펄프 재질이 혼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는 이 화산재 날리는 장면이 많아서 그 지점을 연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스태프들 역시 이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 방독면을 쓰고 이 연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고, 배우들은 여기서 또 감정 연기도 해야 되고 막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인음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식염수로, 뭔지 아시죠? 식염수로 코청소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백두산을 통해서 재난 영화의 장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영화 찍고 나서 무슨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쵸. 사실 지금 더 테러 라이브 백두산 말고도 또 터널에도 갇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재난 영화 많이 찍으면 후유증 없어요? 물어보면 많은 남자 배우도 괜히 센 척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남자답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상어가 나타날까? 산에 가면 산사태가 나타날까? 터널 가면 혹시 터널이? 그러고 요번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백두산 찍고 보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했죠. 아니, 우리도 재난 영화 보고 나면 조심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럴 법도 하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배역의 그 상황에 이걸 가짜야 나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야 하고 몰입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세 번째 영화는요? 고난 전문 배우 하정우의 영화 세 번째는요.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 하정우 씨와 현지 택시기사 주지훈 씨의 버디 액션 영화 비공식 작전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공식 작전 같은 경우에는요, 1986년 레바논 도재승 서기관 납치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영화입니다. 당시 출근길에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도재승 2등 서기관이 무려 1년 9개월 만에 생還을 했는데요. 이 생還 과정은 사실 기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번 영화를 만든 건데요. 영화에서는 이 외교관의 피랍과 생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과연 그럼 현장에서 누가 그를 구했는가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덧붙였거든요. 이 영화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잠깐만 봐도 비공식 작전 저 영화 찍으면서 고생 많이 했겠다. 고생 많이 했겠는데요.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레바논 배경인데 실제 촬영은 또 모로코,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했어요. 모로코만 해도 장장 4개월 하는데 어머나 도착한 기간이 라마단 종교 순례 기간인데 이때 금식하잖아요. 네. 옆에서들 드시지 않고 있는데 또 막 눈치 없이 먹을 우리 또 한국 스태프와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더위는 거기다 바람에 모래 정말 힘든 상황에서 촬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단한 카체이싱이 또 나왔죠. 그리고 한국에 또 들어와서 한 달 내내 뭘 촬영했냐면 이 영화의 또 백미 중 하나가 하정우 씨가 이 오재석 서기관을 등에 업고 옥상을 탈출하는 그 멋진 장면인데 이것도 한 달 내내 촬영을 했는데 우리 또 김성훈 감독이 굉장히 완벽한 어떤 완벽주의를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태양이 있다가 구름에 조금만 가려도 찍지 않고 다시 해가 나오길 기다렸대요. 왜? 모로코랑 하늘 색깔, 이 공기의 느낌까지 맞추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길어지고 테이크가 많아졌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관객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탄생한 영화입니다. 네. 왜 고난 전문 배우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오늘 작품들만 봐도 더 테러 라이브, 백두산, 비공식 작전까지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난 전문 배우라는 별명에 대해서 하정우 씨가 이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나는 작품을 선택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작품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면 몸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수리남을 촬영하고 나서 또 이 그 영화까지 촬영을 하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군인이 된 기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또 이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작품을 위한 도전은 숙명이다라고 이 배우의 그 직업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공식 작전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목을 끄는 스타들의 결혼식. 이런 스타들의 결혼식이 주목받는 이유에는요, 시상식장을 방불케 하는 톱스타 하객과 억소리가 절로 나는 비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떤 스타가 이런 초고화 결혼식을 올릴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호화로운 예식장, 그거 빌리는 데만 억소리가 난데, 뭐 드레스가 얼마래, 목걸이가 얼마래, 야, 하객이 막 레드카펫처럼 많았대. 이거보다 저는 주례가 누굴까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을 하려면 주례를 보면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써야 하다 보니까 그날의 축가는 누군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로 좀 요즘 들어서 궁금한 게 저 한복은 어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 바로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입니다. 나이답지 않은 화끈한 주례로 결혼하는 스타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는 주례섭의 1순위 스타부터 의미 있는 주례사로 명언을 남긴 스타들의 이야기까지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네,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입니다. 누구부터 합니까?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 첫 번째, 스타들이 즐겨 찾는 한복 연구가 박술려 씨입니다. 네, 연예계 스타들의 결혼식에 박술려 씨가 디자인한 한복도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술려 한복 연구가가 40여 년간 이 많은 한복 패션쇼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한복을 알리기도 했지만 많은 스타들, 뭐 얼마 전에 이승기 씨 부부, 또 그전에는 소유진 백종원 씨 부부, 뭐 한 100상 이상의 이 연예계 스타들이 박술려 씨의 한복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었죠. 네. 그동안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 하면 뭐 주례나 사회 아니면 축가 정도 떠올랐는데 이제는 한복도 좀 봐야겠어요. 네, 박술려 한복 연구가가요. 스타들의 일생일 때 딱 한 번뿐인 정말 그 경사에 내 한복을 찾아주니까 너무 보람이 크다라고 이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단골 고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단골 고객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 좀 의외였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젊은 배우보다 사실 좀 나이대도 어느 정도 맞을까요? 정혜선 씨, 박준근 씨, 박정수 씨 이런 분들이 박술려 씨가 전화만 하면 달려와주는 그런 친구 같은 연예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수 씨가 또 박술려 한복 연구가와 또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박정수 씨는요, 박술려 한복 연구가의 가게가 군자동에 있었던 시절 단골로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술려 한복 연구가가 금전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박정수 씨에게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수 씨가 정말 흔쾌히 그 돈을 빌려줬었다고 하네요. 야,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억 원을 흔쾌히 그냥 돈만에 야, 이게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친한 모양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슬퍼야 될까요? 같은 병을 1년 사이로 앞뒤로 앓았던 겁니다. 이 박정수 씨가 갑상생암을 앓았는데 요게 이제 한 2기쯤이었다고 그래서 다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행히 림프샘으로 전이되게 전에 수술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팠는데 박술려 씨가 마침 바로 1년 전에 똑같은 병을 앓다 보니까 그러면 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좋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니까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박술려 한복 연구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한복 원단값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원단 값이요. 박술려 씨 저도 이 의상실에 한복 여기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얼마나치예요? 말했더니 이 중에 제일 오래된 거 한 100년 넘은 것도 있고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좋다는 비단만 있으면 중국이고 어디 가서 다 샀다. 근데 만약에 그 돈 잘 모아서 재테크만 잘했으면 건물 5채 샀을 거다. 요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 두 번째 스타는요. 뜻밖의 야동줄의 전도사 이순재 씨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야동줄의 전도사. 예? 철학적인 내용으로 주례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순재 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근엄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이순재 선생님은요, 이 학구적인 주례사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 주례 철칙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례를 한다. 근데 그 이순재 선생님의 주례사를 딱 모아놓고 보면 다 그 19금 그래요? 네, 2010년 16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배우 변호민 씨의 결혼식에서요. 이순재 씨는 이런 주례사를 했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일단 좋고 만약 싸우더라도 하루를 넘겨선 안 된다. 그렇죠. 부부싸움 후 화해가 필요하다면 야한 동영상을 봐도 괜찮다라면서 야한 동영상을 부부 갈등 치료 특효약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주례사를 들으면 야동 순재가 딱이구나. 예, 왜 야동을 보라는 주례사를 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배동성 씨 결혼에 갔다가 이 이순재 선생님의 주례를 만났는데 어머나 볼이 발그레졌어요. 진짜 19금이더라고요. 그 야동을 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변우민 씨 주례한 이후에도 주례를 할 때 야동을 함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부애를 증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 야동을 같이 보는 게 총매체가 될 수 있다. 부부 싸움을 해도 화해하기가 미안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야동 볼까? 차라리 이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 이순재 씨는 그 이승기 씨의 결혼식에서 굉장히 파격 축사를 해서 또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올해 그 4월 초에 진행된 이승기 씨 부부의 결혼식에서요. 그 즉석 주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이승기 씨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일주일에 5번은 해라. 힘 빠지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식장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 같이 상상한 무엇이 있으니까 빵! 이렇게 웃음꽃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이승기 씨 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이렇게 식은땀을 닦는 이런 모션을 취했고요. 이 이다인 씨 역시 부캐로 얼굴을 샥 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순재 선생님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주례를 봤을까요? 와. 이순재 선생님의 주례 최고 기록은 9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9번이 아니고요. 네. 하루에 9번을 하루에 9번? 하는데 와, 어떻게 된 그래요? 일인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는 내가 최고 일요일 날 9번까지 줄였은 적이 있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다행히 한 군데에서 30분 달린 4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계처럼 그다음에 하셨겠어요. 5번은 이제 오후에 가는데 차 막히면 뒤에 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나도 슬슬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슬슬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9번. 야, 이건 정말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 시기가 조금 특별하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본인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13대 국회의원 나갔다 그때는 낙선하셨죠. 그 다음에 14대에서는 당선을 했어요. 비례의원 아니고 본인 사시는 저 중랑구 쪽에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때였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해서 국회의원 주례할 수 없지만 이때는 합법이어서 할 수 있었는데 하루에 9번 가능한 이유 있어요. 오전에 4번이 있어서도 가능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야해 그리고 짧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아주 재밌게 하시고 딱 옮기시고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야, 하루에 9번까지 주례를 주례의 달인 이순재 선생님. 요즘에도 섭외 1순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왜 연예계에서 주례로 섭외 1순위인지 이걸 들으시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데뷔 67년 차입니다. 그만큼 후배들에게 와, 나도 저 선배처럼 열심히 정말 끝까지
끝까지 이 연예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활동 기간 동안 그렇게 큰 이 스캔들이 없었어요.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라는 거 굉장히 힘든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자기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자기 관리는요, 동료 배우들도 뭐 혀를 내두를 정도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 대사 못 외워? 배우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대사 외울 때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대사에 진심인데 본인이 이렇게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것도 대사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1982년, 와,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 드라마 풍운에서 대원군 역할, 정말 꼬장꼬장 짱짱하게 너무 연기를 잘하셨는데 이때 극 중에서 4분 20초짜리 연설이 있었던 거예요. 대사는 다 외워왔는데 하는데 이상하게 목에서 가래가 끓고 언성을 막 높여야 되는데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더래요. 이거 배우로서 자세 아니다 생각하고 1982년에 담배를 딱 끊고 지금까지 태우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40년이 넘었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순재 선생님 첫 번째, 그러니까 1호 주례는 어떤 스타예요? 어떤 스타예요? 주례 자판기 이순재 선생님의 연예인 1호 첫 주례 주인공은요. 바로 가수 이상민 씨였다고 합니다. 2000년 초반에 이뤄진 이상민 씨 결혼식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주례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후배 연예인의 1호 주례였다고 합니다. 이상민 씨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 같았던 선배님이었다면서 이순재 선생님께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문득 또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이순재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려면 그 비용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일단 이순재 선생님의 이 주례 비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친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으로 가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씨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이상민 씨가 이 주례를 봐준 이순재 선생님에게 뭔가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상민 씨가 일단 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림을 좋아하신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사서 선물로 보냈대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이상민 씨가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가다가 또 배달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드리지를 못했고 결국 이순재 선생님에게 금 10돈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한 냥. 10돈 한 냥. 네. 그래서 이상민 씨 선물을 받은 이 이순재 선생님이 뭐 묵직하네, 뭘 이런 걸 주나라고 하면서 이 동종끼리는 언제까지나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거다라면서 이상민 씨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 세 번째 스타는요. 300번 이상 주례를 본 만인의 형님 부탁해요 이덕화 씨입니다. 야, 300번 이상. 뭐 드라마에서 선 굵은 연기로 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덕화 씨. 일상에서는 이제 후배들의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최근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경규 씨 딸 결혼할 때 주례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 도시여부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죠. 이덕화 씨가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이덕화 씨도 굉장히 감정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아빠 심정이 됐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은 울지 않는데 오히려 주례가 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좀 민망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덕화 씨가 이렇게 배우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주례를 하다가 눈시울을 붓혔다. 이렇게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주례가 눈시울을 붉히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쉬운 일 아닌데. 아니죠. 그러면 이경규 씨가 감동을 좀 받았겠네요. 이경규 씨가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돌아봤을 때 주례만 눈시울을 붉힌 게 아니라 뭐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러면 너무 감동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이경규 씨 딸도 울지 않았고 이경규 씨도 울지 않았고 이경규 씨의 사돈도 울지 않고 모두 다 웃고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덕화 선생님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참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의 또 다른 에피소드 추억이 됐을 네. 것 같아요. 이덕화 씨표 주례는 어떤 식일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이순재 선생님의 주례가 야하고 짧다고 했죠. 이 이덕화 씨의 주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길이가 긴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경규 씨 딸 결혼식 때도 나 짧게 할게 미리 밝혔는데 당일 왔는데 이 장수가 대본 한 10몇 장. 이런 대본 같은 정말 두툼한 주례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또 2005년에 이 한 개그맨의 결혼식장에서 했던 또 주례도 화제가 됐는데 이날도 물론 길게도 하고 좋은 덕담 다 쏟아내셨는데 특별히 하나가 더 보태졌습니다. 본인이 전날 밤에 지었다는 이 주례를 준비하면서 지었다는 또 축시를 낭독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덕화 선생님처럼 낭독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읽어드리면 사랑이라는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항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와 이해라는 백신이 있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원하셨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또 저 주례사를 위한 이덕화 씨만의 특별한 소품이 있다면. 이덕화 씨가 주례에 정말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꼭 이것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발. 바로 이 결혼식 주례를 위한 특별한 가발인데요. 이 가발 같은 경우에는 이덕화 씨의 그 모든 가발 중에 흰머리가 더 많은, 그러니까 은빛 가발이라는 게 더 특징인데요. 일명 주례용 가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흰머리의 양이 더 많은 가발인데 주례의 그 뭐랄까 위엄이랄까요, 위용이랄까 그런 그 근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주례에 누구보다 더 진심이 이덕화 씨니까 왜 우리가 왜 클럽에 갈 땐 이런 옷을 입고 학부모 모임에 갈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덕화 씨는 기본은 정장이지만 오늘은 이 가발, 내일은 이 가발, 주례는 은빛 가발 이렇게 그거를 딱 정해놨었다고 합니다. 주례용 가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우시죠? 근데 여기서 놀라움이 끝이 아닙니다. 이덕화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발의 개수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1000개요? 네. 100개만 해도 놀라울 뿐인데. 정말 신발 1000켤레를 갖고 있어도 저희가 놀라울 텐데 가발을 1000점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덕화 씨가 직접 썼던 가발들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방금 최정아 기자가 이야기했었던 주례용 가발도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본인가 봐요. 그럼 그래야지 진정성 있지. 와. 요런 거 쓰면은 지금보다 한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앞이 짧잖아. 사이사이에 한창 그때 유행하던 브릿지. 요게 좀 이게 백모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흰머리가 좀 중후해 보인단 말이에요. 너 장가 갈 때 이 머리 쓰고 주례온 거야. 이게 주례용이야. 이 머리였구나. 영광스러운 가발이네. 야, 가발이 1000개.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그 가발을 쓴다. 그렇죠. 가발은 언제부터 쓰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덕화 씨가 그냥 가발 그때 젊은 시절에 너무 큰 교통사고 당하셔서 그 여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20대부터 이렇게 탈모가 심하셨나 보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또 아주 직설 잘하시는 김수현 작가께서 야, 나 머리가 그게 뭐니 무슨 초가지붕 몇 개 얼기설기 지프로 덮어놓은 것처럼 왜 머리 없으신 분들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좀 정수리 덮어 놓으시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한마디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덕화 씨가 그런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해서 가발을 첫 착용을 하고 출연했던 드라마가 바로 그 유명한 사랑과 야망. 여기서 태수 역할을 했잖아요. 은하니, 김청 씨 사랑하는 그 멋진 남자 태수 역할을 했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또 당대 인기 스타. 사실 이때 형 역할의 남성훈 씨가 더 인기 끌 줄 알았는데 우리 거친 남자 태수 씨가 굉장히 인기 끌었거든요. 마치 내가 가발 쓰자마자 찍고 한 드라마가 잘 됐다. 그럼 이건 이제부터 나의 행운의 마스코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덕화 씨가 말하길 드라마 작가가 고마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좀 미웠던 적도 있었다 그래요. 네, 이덕화 씨가 가끔 이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가끔
드라마 작가가 미울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배우들이요 대본을 딱 받으면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세요라고 이 지문이 가로쳐서 이 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문에 머리를 쥐어뜯으 이런 지문이 있으면 이덕화 씨가 그 지문을 보면서 아니 나 이거 가버리는 거 알면서 머리를 어떻게 쥐어뜯으라는 거야 라면서 굉장히 그 얄밉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탈모가 20대 때부터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좀 빨리 진행이 된 거죠. 이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또 이 배우 생활을 또 빨리 하셨으니까 남자 주인공이 가장 부러울 때가 바닷가 촬영을 갔을 때라고요. 바닷가 촬영에 가면 우리가 쓸쓸한 남자 캐릭터를 생각하잖아요. 쓸쓸한 남자는 뭡니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면서 그 사연 있는 눈빛으로 바다를 보는 거잖아요. 이덕화 씨 머리 날리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동료 남자 배우들이 머리를 이렇게 막 바람에 날리는 씬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발을 요즘에는 근데 이게 모발 이식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계속 가발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발 모델이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계기가 있어요. 그럼 가발 모델은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낙선한 다음에 섬에 들어가서 이 낚시만 한 시절이 있는데 이게 또 도시업으로 이어졌으니까 낚시 잘하셨는데 요때 또 하나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행운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가발 광고 모델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지금 낙선해가지고 이 섬에 있다고 뭐 나보고 가발 모델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덕화 씨 옛날 인터뷰 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차라리 돈을 많이 불러버리자.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지 하고 거액의 모델료를 불렀는데 어머나 가발 회사에서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 가발 모델 당연히 기분 좋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계신데 저는 가발 쓰신 모습 너무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이죠. 이덕화 씨의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 네 번째 스타는요. 40대 중반에 생애 첫 주례를 맡은 개그맨 이경규 씨입니다. 40대 중반에 주례를 맡았으면 좀 이른 나이에 맞아요. 주례를 보게 된 건데 그렇죠. 이경규 씨한테 주례를 부탁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말씀처럼 사실 주례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갑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른 나이 40대 중반에 주례를 맡게 된 이경규 씨 처음 주례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후배 강호동 씨였습니다.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데뷔도 이경규 씨와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처음 강호동 씨로부터 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은 이경규 씨 정말로 뭐야? 이게 몰래카메라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믿지를 않았었다고 해요. 이 주례를 거듭 고사한 이경규 씨지만 강호동 씨 특기가 뭡니까? 이 힘있게 밀어붙이기 아닙니까? 이경규 씨도 여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애 첫 주례를 40대 중반에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경규 씨는 강호동 씨가 어떻게 밀어붙였길래 주례를 보게 됐을까요? 사실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 씨를 개그맨이 되게 방송인이 되게 큰 도움을 주고 제안을 주고 이끌어줬던 게 이경규 씨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강호동 씨가 바로 그 얘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경규 선배에게 주례해달라고 한 건데 아니 저를 지금 씨름 선수였던 저를 개그맨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결혼이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것도 형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례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강호동 씨 결혼식을 통해서 뭐 5가지를 당부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경규 씨가요, 강호동 씨 이 결혼식에서 신부는 정말 최고의 1등 신랑감을 얻었다라고 일단 말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큰 언덕을 얻었다. 이사 갈 때 심부름 센터를 부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돈을 똑같이 관리할 것, 그리고 이 집에서 불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함 지르지 말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 것, 부모 형제 험담하지 말 것, 자식을 많이 낳을 것, 이 5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저 뭐가 가장 좀 와닿으셨어요?
저는 소리 지르지 말 것? 불이 나기 전에 고함 치지 말 것. 그거 중요하죠.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홍규 씨는요? 이경규 씨가 실제로 본인 입으로 자신의 주례사 중에 자기가 감동받은 첫 번째 베스트 주례사를 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예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불 나기 전엔 소리치지 말라였다고 하는데요. 강호동 씨 결혼식에서 주례로 사용해 이 멘트가 굉장히 유명해졌었다고 합니다. 가족으로 맺어져 지켜나가야 할 일을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맛깔스럽게 표현했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개그맨 후배 이윤석 씨도 주례를 봐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또 이경규 씨 주례사가 멋진 게 있었어요? 주로 이제 보면은 개그맨 후배 그 주례를 봐주잖아요. 이윤석 씨도 개그맨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굉장히 또 재밌게 얘기했어요. 글쎄 뭐 다른 내용은 생각하지 나지 않는데 면세점을 지날 때는 꼭 나를 떠올려라. 요건 생각난다. 사실 이경규 씨가 영화 감독 아닙니까? 너무 시나리오 웃기다. 대본 직접 쓰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5가지 뭐 지킬 것 이런 식으로 주례를 꽤나 진지하게 준비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 대단. 면세점 지날 때 꼭 내 얼굴 떠올려라. 윤향빈 씨 결혼식에서도 또 주례를 보면서 웃음바다로 만든 경험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본인이 지금 출연하는 요거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게. 제가 딱 이 주례사를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이 또 재미 포인트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경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윤영비 씨 마찬가지로 개그맨 후배의 결혼식에서 집안이 힐링할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붕어빵 같은 아이들을 낳고 화성인처럼 살아야 한다. 서로 집착하지 말고 닭 쳐다보듯이 살아가길 바란다. 자, 보이셨습니까? 본인이 당시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 3개 제목 나왔습니다.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붕어빵, 화성인 바이러스. 요렇게 본인의 셀프 홍보죠. 이렇게 홍보해 가면서 또 재미있게 재치있게 주례를 했다고 윤영빈 씨가 전했습니다. 네, 오직 이경규 씨만 할 수 있는 그 주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영빈 씨는 왜 이경규 씨에게 이 주례를 부탁했을까요? 네, 윤영빈 씨가요, 이경규 씨를 주례로 이 주례사를 부탁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평소에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줄지 너무 궁금하다. 결혼에 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라면서 이 가장 축복받는 날 이경규 씨의 주례를 부탁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그 개그맨 후배분들한테 되게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경규 씨가 특히나 이렇게 주례사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배우 쪽에 이순재 선생님이 있다면 개그계에는 이경규 씨가 있다. 그 이 얘기를 정도로,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 나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6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개그계 선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 선배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유쾌한 주례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처럼 이렇게 팩폭을 하면서 주례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해요. 네 번째, 인지도라고 합니다. 기왕이면 내 주례사 유명한 분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경규 씨는 그리고 본인이 그 주례를 맡은 결혼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요. 네, 지금까지 이경규 씨는요, 강호동 씨를 시작으로 개그맨 이윤석 씨, 서경석 씨, 윤형빈 씨, 붐 씨까지 이렇게 5명의 주례를 봐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강호동 씨 결혼식에 그때 하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경규 씨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주례를 보는 게 맞는 건가 싶다면서 이렇게 멋쩍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5쌍의 커플이나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잘 살게 만드신 거 보면은 앞으로도 주례사로서 제2의 주례 자판기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정말 준영빈, 정경민 씨 포함해서 정말 돌아온 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당시에 굉장히 재미있게 주례도 해주시고
어떤 긴장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주례를 보면 돌아오지 않는다, 헤어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주례 선생님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엔 또 주례 말고 덕담하는 뭐 이런 결혼식도 많더라고요. 축사 정도로만 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주례 없는 네. 경우도 많고 저는 지난해 가을에 굉장히 재밌었던 어떤 주례 선생님을 봤는데 황보라 씨, 김영훈 씨 결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는데 사회가 누구였냐면 개그맨 김준호 씨였어요. 김준호 씨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쵸?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도 개그맨 정말 뺨치며 재밌게 다 진행을 하셔서 김준호 씨가 말하려다가 또 못하고 말하려다 또 못하고 이러면서 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이랬는데 김준호 씨도 그 상황을 또 너무 재치 있게 그래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결혼식 단골 스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시팜쇼 수산양식 박람회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해양수산부, 채널A,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 양식수산물의 인지도 개선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의 백미인 양식수산물 요리대회에서는 여름철 대표 양식수산물인 국내산 양식 전복, 조피볼락, 민물장어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리대회는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23일 2023 시팜쇼 행사장에서 본선에 진출한 4팀의 결승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이외에도 쿠킹쇼, 퀴즈쇼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추석 전에 방문하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더운데 습한 그야말로 네. 텁지근한 날씨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